꿈다운 라디오 2022년 6월 19일 꿈다운 새벽 책방 문 열었습니다. 웰싱킹 6일차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세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프랑스에서 만난 한 노부인에게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냐고 물었다. 노부인은 손을 턱에 대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노부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맞추느라 애썼다는 등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말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두 아들에게 공부하라며 매일 싸웠던 것, 그게 그렇게 후회됩니다. 학교 공부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두 아들은 노부인의 마음을 늘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 낙오자가 될까 걱정한 것이다. 그녀의 걱정은 분명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식들에게는 잔소리일 뿐이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고성이 오갔다고 했다. 노부인은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돕고 응원하면서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식 사랑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나라 부모들,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나라도 네. 없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어디 마음처럼 쉬운 일이던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기에 자식을 대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면 참 좋으련만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간극은 더 멀어지게 일수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어떤 글을 보니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 괜찮다, 수고했다, 잘했어, 고맙다 등의 따뜻한 말이었다. 반대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 누구 밥만 닮아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등의 차가운 말이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과 긍정의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요트 여행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명의 아들을 데리고 1년간 세계 여행을 하던 독일인 가족을 만났다. 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얻고자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딸아이처럼 항해를 하지 않는 오전에는 매일 홈스쿨링을 했다. 처음 몇 개월은 학교 진도에 맞춰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부를 뒷전으로 여겨 공부하라는 말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나는 독일 부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이유를 캐물었다.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따른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는 자녀 교육의 새로운 장을 보게 된 것만 같았다. 한없이 보살펴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챙겨줘야 할 아이들에게 책임을 운운한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지만 뒤이은 이야기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독일 부부의 생각은 이랬다. 만약 공부를 게을리해서 학교에 돌아갔을 때 유급하게 되면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커리큘럼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를 통해 책임을 배울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나는 두 부부의 교육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나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야 할 딸과 함께하는 세계 여행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나는 딸아이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스스로 찾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실패 속에서 답을 찾고 시행착오를 통해 방법을 찾는 생각 파워를 갖길 바랬다. 어린 시절의 나 역시 그랬다. 학교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지금의 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거나 무언가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늘 잘할 거라고 응원하던 우리 엄마가 있어 용기를 갖고 살았을 뿐이다. 그게 전부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과거는 대부분 실패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독일 부부의 말처럼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힘이 있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떳떳하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줘서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인생은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을 태도를 심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웨이싱킹의 핵심인 잠재의식의 힘과 시각화의 중요성을 알게 된 부모라면 부정의 알고리즘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강력해서 삶의 매 순간마다 사람을 괴롭힌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인생을 옥죄는다. 나는 사실 게으르지 않았지만 어릴 적 아버지의 게으르다는 말로 인해 도전하지 않고 오랫동안 삶을 소모했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프랑스에서 만난 노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심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투영한 그대로의 심상을 표출한다. 그만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 아이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삼가고 사랑과 긍정의 말을 듬뿍 해주길 바란다. 아이가 자립하길 원하는가?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이에게 웰싱킹의 힘을 심어줄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아침 확언을 한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아침 확언하는 습관을 만들어줘라. 긍정적인 메시지로 잠재의식을 채우면 아이의 삶이 달라진다. 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아이를 위한 아침 확언은 아침 확언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아이들이 아침 확언은 매일 할 수 있도록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 이 확언을 매일매일 읽게 하거나 읽어준다면 효과적이다. 다음 장에 아이를 위한 아침 학원과 우리 딸아이와 함께 낭독한 아침 학원 QR코드를 첨부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잠자리를 스스로 정리한다. 자립심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잠자리를 스스로 정리하게 하라. 이 짧은 의식으로 아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단 아이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흐트러진 친구를 바르게 한다거나 원래 있었던 자리에 놓는 행위 그 자체를 칭찬하라. 그러면 정리정돈 수준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이상적인 하루를 시각화한다. 아이에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행복할 것 같은지 스스로 상상해 보게 하라. 자신의 하루에 기대를 갖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이에게 따뜻하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긍정의 알고리즘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한다. 성장을 위한 행동 한 가지를 한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 하나를 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에게 너무 악영향을 끼치거나 도를 넘어서는 행동만 아니라면 수용하고 지지한다. 내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 10분간 독서나 영어 공부, 운동 등을 하는 것이다. 이왕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권하고 싶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가정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아침 학원과 잠자리 정리, 그리고 시각화를 통한 3분, 5분에 걸쳐 진행하면 좋다.
시간을 너무 짧게 진행하면 아이가 상투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타이머를 사용해도 좋다. 처음 사용할 때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시키는 것보다 100일 동안 습관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습관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겠지만 100일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 활동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목소리와 표정에 집중하여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를 내고 맑고 깨끗하고 재밌어 죽겠다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 좋다. 물론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부모도 벌써 이 세 가지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학원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아이를 위한 아침 학원.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나는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은 재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나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경란쌤 해주시면 되세요. 맞아. 네.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다. 한창 세계적인 멘토들을 찾아 공부하고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다. 나는 아이를 낳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정에 전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모든 엄마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이 쓴 성공학에서는 육아와 개인적인 성공을 함께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일에 대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 말해주는 멘토도 없었다. 확실한 점은 멋지게 리더 역할을 하며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엄청나게 희생한 어머니와 아내, 여성 동료 등 적어도 3명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남성 멘토들의 가르침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지만 육아를 도맡아 하는 여성들의 롤모델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두고 머리를 쥐어뜯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었다. 몇 년도 기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국내 매출액 대비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가 328곳, 65.6%나 된다는 기사를 봤다. 3곳 중 2곳은 여성이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성 멘토들의 성공 도구를 여자들이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안일, 육아, 내조까지 다 하며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당신이 여자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남자라면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겠는가? 나는 여성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여성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업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가정 또는 아이의 양육을 포기했다는 사례를 보며 학습된 것이다. 이런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워런 버핏은 성공이란 나이가 70이 넘어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성공과 가정,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었다. 어느 쪽이든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특히 양쪽 다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수준으로 해내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에 적합한 여성 롤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내가 만났던 여성 멘토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50대 전문 경영인이었다.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의 두 아이까지 있어 그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 자칭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어릴 때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일이 너무 바빠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다. 그래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진지하게 이혼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오후 6시에는 반드시 퇴근하겠다. 그녀의 일과 대부분은 오후 6시까지 회사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영업을 위해 의사나 약사, 병원장들과 함께하는 식사와 술자리가 많았다. 하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1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 자신의 퇴근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 후 그녀는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다. 그녀는 내게 그날의 결심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 덕에 딸은 변호사가 아들은 판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순리를 따르겠다. 그녀가 나에게 했던 여러 가지 조언 중에서도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오래 남아 있다. 10년이 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다. 그녀는 내게 최선을 다하되 순리를 따를 것을 강조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 또는 가정만 돌보는 것이 건강한 삶이 아니듯 그 안에서 상황과 관계를 슬기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둥바둥 살면서도 마음에 조바심이 날 때면 항상 이 말을 생각했다.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거고 결과는 순리에 맡기겠다라고.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많은 여성 롤 모델의 스토리를 듣고 직접 만나 자문하면서 나에게도 한 가지 뜻이 생겼다. 바로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마음이 꼭 남성을 배제하고 오직 여성을 지켜 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현재 켈리스는 남성분도 상당히 많고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다만 그때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문화적 특질 속에서 여성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런 뜻을 확고하게 정하자 여성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립할 수 있었다.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먹어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상해 목표를 두고 도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직장에 머물지 못하더라도 더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서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간혹 두 가지를 모두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이다. 시간을 양적으로 쓰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시간을 질적으로 쓰면 그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달라진다. 집중과 몰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머물지 못하는 시간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가 좋다면 당신의 퇴근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는가? 워라벨은 순전히 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두 분야 모두에서 최고가 되기 어렵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에 질적으로 빠져들기 바란다. 주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남편 혹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육아와 가사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육아와 가사를 홍해 가르듯이 선뜻 절반으로 나누는 남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남편을 설득하며 협조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육아와 가사가 아내의
일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 엄연히 자신의 일인데도 말이다. 사실 이런 배경에는 남자들이 사냥을 하고 여자들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던 역사적으로 오래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발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졌다.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남편을 설득하는 법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부부란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들이다. 또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집안일에 치지 말고 가사 도우미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라.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부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집안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해서 야채를 다듬거나 고기를 손질하여 요리하기 편하게 정리해두면 일주일이 편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하고 싶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두 마리의 토끼를 혼자서 잡겠다는 것은 두 마리를 모두 놓치겠다는 의미다. 영국에서 만났던 프랑스인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아이의 양육과 일을 모두 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문 기관에 맡겼으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아이들을 맡기는 비용이 수입보다 컸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당면하면 대부분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몇 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이 수입을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일을 계속하면 성장하고 승진하면 월급도 늘어난다. 반대로 5년에서 1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실력이 줄어 업무 감각이 쇠퇴한다. 다시 취직하려고 해도 세상이 급변해서 원하는 일을 하기 힘들다. 프랑스인 친구는 아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무엇보다 자기에게 생동감 넘치는 삶을 주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문가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성장할 아이들이 기대된다고 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퇴근 후와 주말에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녀의 손이 조금 덜 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직장에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었다.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한 것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아이들을 전문가에게 맡겨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당신보다 훨씬 더 아이의 교육의 질을 높여줄 전문가들이 있다. 단, 아이를 맡길 곳을 선택할 때는 철저한 조사와 사전 답사가 필수다. 선생님 한 명당 아이를 몇 명이나 보살피고 있는지, 선생님의 휴식 여건과 대우는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깔끔하더라도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아이를 양육할 때를 보라. 금쪽 같은 내 자식에게도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관심이 필요하다. 나를 승진시켜라. 남성은 실제 실력보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여성은 실제 실력보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집과 직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은 나 자신을 승진시켜야 한다. 스스로 인정하고 보상하며 좋은 대우를 하면 남들도 당신을 대우하게 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품이나 분위기가 뿜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절대 스스로 위축되거나 기가 죽어선 안 된다. 투자를 아끼지 마라.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열심히 곧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성장은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해야 발현된다. 예를 들어보자. 100개의 상품을 열심히 포장한다고 그것이 성장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00개의 상품을 포장할 때 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축해서 생긴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포장해야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핵심 메시지를 깊게 곱씹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을 단순히 하던 대로 한다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직무에 관련된 교육과 상담, 컨퍼런스와 강연에 참석해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요새는 집안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면서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을 때 인간은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딴 생각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라. 업계에서 만년 2위였던 펩시코를 1위로 만든 장본인인 드라누이 CEO는 아버지에게 들은 최고의 조언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더라도 선한 의도를 가정하라는 말이었다. 아주 단순한 관점의 변화였지만 그녀가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상대방 언행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웰싱킹을 통해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은 당신을 누군가는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의 기류가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때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똑똑하게 대처해야 한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과 공생하려는 자세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대방의 언행을 일단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만든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일시적인 수입 감소를 감안하라. 여성이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 일시적인 지출이 필요하게 된다. 이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자기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전문가에게 맡기고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남는 돈이 별로 없으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이는 곧 경력 단절로 이어져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나중에 시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 기간의 지출은 투자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디자인하라. 불균형한 인생의 수레바퀴. 웰싱킹의 정수가 시각화라면 그 실천의 결과는 균형 잡힌 삶이다. 나는 궁극적으로 웰싱킹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이 성공하는 삶이며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명제를 우리 모두가 이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의 수레바퀴의 일부 영역에서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실제 삶이 제시된 수레바퀴처럼 울퉁불퉁하다면 잘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저것 모난 곳이 많아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영역이 골고루 성장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생의 수레바퀴란 라이프 코치들이 개인 코칭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각 영역마다 1에서 10점까지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 이를 통해 각 역할에 대한 삶을 교정할 수 있다. 삶의 시각화한 바퀴의 모양을 보고 현재 삶의 균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아래의 빈 수레바퀴에 당신의 현재 삶을 평가해보라. 주의할 점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표기해야 한다. 인생의 수레바퀴 작아진다. 개인 재정 상태. 당신의 재정 상태는 몇 점인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누군가는 1억 원만 있어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억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에게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인생의 수레바퀴 10가지 항목이 모두 8 내지 10점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재정 상태만 높다고 부자가 아닌 이유는 앞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내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는 부자가 되기보다 행복한 것이 좋다 또는 부자는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부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건강하고 활기찼으며 가족과 친하고 자유로웠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돈 때문에 죽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부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했다. 첫째,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들겠다. 둘째,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살아갈 상태를 확보하겠다. 셋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 나는 이런 목표를 정한 뒤 숫자로 구체화시켰고 5년도 안 되어 꿈을 이루었다. 지금의 나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나에게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부가 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다. 일단 당신도 부자란 어떤 것인지 적어보라. 그리고 눈을 감고 부자가 되었을 때를 매일 상상하라.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목표를 숫자로 구체화해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집과 자동차, 가족을 위한 선물, 그리고 생활비 모든 것을 통틀어 합한 값을 목표로 정하면 좋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정한 목표 숫자를 더 잘 기억할 것이다. 직업과 미션. 우리는 직업을 통해 꿈과 가까워진다. 더 나아가 직업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인생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좋은 직업이란 경제적 자립은 물론이고 명예롭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자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어야 한다. 나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열을 할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건설 현장 인부는 집이나 학교를 지어 안전과 안정을 줌으로써 사람을 살린다. 식당 직원은 손님의 건강을 책임지며 사람을 살린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당신이 어떤 의미를 두고 일하는지에 따라 보람과 결과는 천지 차이다. 고로 지금 하고 있는 업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라. 다른 누군가는 일이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계는 벌써 시행착오를 거친 후 수정하고 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많은 도전자는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하고 힘들게 혁신하려고 한다. 안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엄청난 에너지 소비와 비용,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다. 당신의 업종이 무엇이든 같은 업계의 최고를 본받아 그들이 시도한 방법을 일단 따라해보라. 그리고 그들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는 당신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그들보다 더 멀리 가면 된다. 최고가 된 사람만큼 노력하여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 외의 다른 일에서도 최고의 전략가가 될 확률이 크다. 일의 본질에 통달하여 성공의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1할이나 2할 그 어디쯤이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한다. 실패한 사람은 마지막 일화를 남겨두고 재능이 아니라며 돌아선다. 몇 년씩 쏟아온 것을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고 반드시 될 때까지 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건강한 몸과 근육 상태. 나는 몸 건강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근육 있는 몸을 만들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나오는 10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이다. 건강은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이 없으면 나머지 구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될수록 최우선 순위는 건강이 된다. 건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몸 근육이 빠지면 생각 근육도 빠지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업가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생각, 근육과 마음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일주일에 3번은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굉장하다. 내외적인 면이 강하고 힘이 넘친다. 이런 면모는 체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체력을 기르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배와 가슴에 근육이 있어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흔히 배짱 있는 사람에게 배심이 좋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맥락이 있다. 배심이 있어야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법이다. 당신도 꾸준한 건강관리에 힘쓰기 바란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삶. 재미와 흥분은 인생과 성공의 필수 요소나 마찬가지다. 무엇을 하든 당신이 신나고 재미있어 하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된다. 일상에서 재미와 흥을 찾아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든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이 일은 무지 재밌겠는데, 그렇지? 와, 오늘도 흥분되고 재밌겠다. 흥분된 어조로 내가 자주 쓰는 말이다. 켈리 델리의 가치 중 하나는 재밌게 하자이다.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에 유머를 붙여놓고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설거지 하는데도 우와 재밌다. 청소를 하는데도 우와 신난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재밌게 해볼까? 음악을 틀어볼까? 한번 크게 웃고 시작할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일에 대한 부정적 장벽이 무너지며 진짜 그 일이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에너지가 전해진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작년과 다르게 또 어제와 다르게 하는 방법을 찾고 적용한다. 그러면 좀 더 혁신적이고 재밌게 일할 수 있다. 업무의 자유도를 보장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른 성공과 실패를 겪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직원들 간의 새로운 재미 요소를 만들어낸다. 일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재밌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특히 딸에게는 공부도 놀이처럼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신나게 말을 건넨다. 엄마 이건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요. 그럼 혹시 이것을 재밌게 할 방법이 있을까? 네,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와, 좋은 생각이야. 한번 도전해볼까? 누가 구구단을 재미있게 외우나 시합해보자.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되게 멋지고 재밌겠다, 그치? 그러면 딸아이도 맞아요. 무지 멋질 거예요. 라고 웃으며 대답한다. 새로운 일도 재밌게, 이미 해본 일도 재밌게 하자는 다짐을 통해서 딸아이는 다양한 것들을 즐기면서 배우고 있다. 당신도 스스로의 인생에 약간의 흥을 더해서 즐겨보라.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것도 즐기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즐기고 새롭게 배우는 것도 즐기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일에서도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우와 진짜 재밌겠는데 하고 흥분된 상태로 말한 뒤 시작해보라.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깨닫는 것은 물론
성과를 더 빨리 달성하고 더 많이 성취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당신의 관계 점수는 몇 점인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주변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4점 이하라면 본인이 원하는 좋은 관계를 이루는 데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고 부모나 형제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하겠다. 퍼주면 퍼줄수록 더 늘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맞다. 사랑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그냥 죽도록 사랑할 뿐이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선택한 관계가 최선이 되도록 그냥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날 사랑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까운 관계에 사람을 두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 사람도 나도 서로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혹은 그녀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말을 잘하고 유머가 있어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 많아 싫다고 하는 경우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존중해야 한다. 억지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존중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란 끊임없는 자기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 타인에게 모든 문제를 찾는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쓰고 생각해 보면서 원만한 삶을 지속할 힘을 키워라. 혼자서는 절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가족과 친구.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이쯤 되면 내가 얼마나 질문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당신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1 더하기 1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2는 아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얘기하려고 당신의 귀한 시간을 뺏고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잘난 부자이고 밖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헌신하고 싶은 가족과 친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우리 엄마를 통해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날 낳았고 또 한 번은 내 영혼을 살렸다. 사업과 사회생활에 실패하고 내 영혼이 죽어갈 때 생강 다리 위에서 떠오른 엄마 얼굴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목숨만큼 소중한 사랑을 준 내 엄마와 내 가족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 한 번쯤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깊게 고민해 봤을 것이다. 명쾌하면서도 감탄할 만한 멋있는 답을 기대하지만 실상 고민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로 끝난다. 먹고 살기도 바쁜 일상에 삶의 이유까지 대답하며 산다는 게 어쩌면 사치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바로 생존하기 위해서다. 그것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말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믿고 지지해줄 유일한 존재들이 아니던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1 더하기 1을 가득 찬 숫자 100이라고 말한다. 나와 가족을 더하면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00이다.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이 영역은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선인들이 깨달은 가와만사성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게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가족, 친구들과 함께 100이 되라.
한치의 모자람이 없는 100이 되라. 희생 없이는 100이라는 가득 찬 상태를 절대 만들지 못한다. 지금 당장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직접 쓰고 실천하라. 사회적 공헌, 기부. 인생의 목표는 축적하고 쌓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지금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공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타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000원은 우리에게 작은 돈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1,000원으로 구충제를 구입해서 필리핀 어린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1,000원으로 지구촌에서 굶고 있는 어린이 한 끼 식사를 책임질 수도 있다. 조금 더 금액을 높이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10만 원이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학생이 1년 내내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단돈 5만 원이면 5만 원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가장을 도울 수도 있다. 1억 원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필리핀에 학교를 지어줄 수 있다. 당신의 재능과 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당신의 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선하다. 그래서 누구나 공헌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당장 실행하지는 않는다. 성공하면 되게 하겠다는 성공하면 하겠다며 나중으로 미룬다.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마흔이 되도록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이대로는 영영 기부할 수 없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기부할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선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기부하기로 했다. 나와 남편은 회사를 차리자마자 기부를 시작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켈리델리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가족과 이웃과 지구촌을 살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 결과였다. 진정한 공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의 기운이 샘솟는다. 나중이라는 타이밍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내가 준 것은 인간적인 아주 작은 마음이었는데 수십 수천 배가 되어 돌아왔다. 내 인생은 마음까지 가득 차 더 풍요로워졌다. 당신도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당신의 재능과 부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기부는 잃는 일이 아니라 부의 길을 여는 일이다. 지속적인 성장. 성장은 꿈이고 꿈은 행복이기에 성장은 곧 행복이다. 인간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성장하고 있을 때 희망과 행복을 느낀다. 만약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전략적인 실천을 통해 성장에 또 집중해야 한다. 행복의 지름길은 매일 성장하는 것이다. 아주 조금 성장한다 해도 괜찮다. 매일매일 아주 약간이라도 나아가려는 거북이 파워가 성장의 핵심이다. 인간은 꿈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보다 성장하고 있을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없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서적 건강, 행복 지수. 이 영역은 매일매일 건강한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뜻한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서적 건강에 대해 많은 사람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서적 건강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진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과 단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리를 흔들어 밖으로 튀어나가게 한다. 머릿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적인 건강, 마음의 평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면에 집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의 평화는 내가 사업을 성공하는데 일조한 1등 공신이었다. 내가 꼭 성공하고야 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일할 때는 성공이 저만치 물러서 있었다. 그런데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했더니 어느덧 성공은 내게로 다가와 있었다. 영적인 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평가에 대해 균형 잡힌 인식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세상의 소음에도 건강한 정신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에 동요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는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뉴스를 보지 않는다. 뉴스를 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지 않는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뉴스를 보지 않느냐고 타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면 대부분 테러와 코로나, 죽음과 자살, 종교의 타락 등 부정적인 잔상들이 기억으로 남는다. 이런 것들이 나의 정신세계를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린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세계의 흐름은 책으로 읽는다. 모든 책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가고자 하는 분야에 깊고 파고들 수는 있다.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의 책을 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의 최고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미래를 읽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쌓지 않을 수 있다. 예전엔 나는 마음이 늘 불안했고 미래가 무서웠다. 아주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바르르 떨며 동요했다.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세상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당시 내 마음은 세숫대야에 담긴 물 같았다. 그래서 자그마한 돌 하나만 떨어져도 심하게 요동치며 모든 물을 밖으로 쏟아냈다. 좋은 일이 있거나 칭찬이나 상을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매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음의 물이 넘치고 말았다. 그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이 일비에서는 절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다. 세숫대야에 담긴 물에서 넓은 호수가 된 것이다. 지금은 아무리 돌을 퐁당퐁당 던져도 아주 잠깐 출렁일 뿐 바로 잠잠해진다. 물론 외부에서 큰 칭찬을 받을 때도 큰 도전을 이루어냈을 때도 상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동요 없이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칭찬에 우쭐대는 사람은 그 반대의 상황에 놓였을 때 크게 슬퍼지거나 우울해진다. 외부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라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내면의 평화와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사람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모두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8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명상, 음악, 긍정, 요가, 독서, 봉사와 기부, 여행,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8가지의 방식을 정해놓은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각 실천하기 위해서다. 당신도 평온 마음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라. 그래야 마음이 요동칠 때 세숫대야에 담긴 물이 아닌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대한 당신의 진단은 어떠한가?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가? 바퀴의 모양이 삐뚤삐뚤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원형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5에서 10년 안에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그때에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완전한 원형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다만 수레바퀴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향상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중 한 가지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영역은 절로 향상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가장 먼저 개인 재정 상태와 직업 미션에 대해서 5년 동안 내가 목표한 수준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이루었다. 당신의 뜨거운 의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한 가지 조언하자면 건강한 수레바퀴를 만드는 과정에 진지하고 깊은 심도로 임하라.
가능한 한 외부의 자극 없이 온전히 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동그란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길 권한다. 답한 후에는 수레바퀴가 원형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길 바란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수레바퀴를 가졌던 내가 성공했듯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내가 생강에서 한번 죽었듯이.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격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팬데믹, 경기 불황, 저출산, 고령화, 환경 문제 등 어느 하나 확실한 키를 가지지 못한 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노도와 같은 감정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개인의 내면까지 깊숙하게 침투되어 경직되고 편협한 삶의 태도를 야기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고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고 있다. 그나마 이는 괜찮은 편에 속한다. 어떤 사람들은 격정의 시대에 반항하기라도 하듯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같은 인간으로서 깊은 고뇌에 빠진다. 먹고 사는 일은 가장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자체로 위대한 일이다. 세상에 태어나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좌우한다. 그렇기에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일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살아내야 한다.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요즘 내가 많이 받는 사연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다. 예상할 수 없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 팬데믹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전 세계적인 실직과 폐업, 그리고 부채 상승은 앞날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게 또 있을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분, 우울증에 걸렸다는 분, 꿈은 크지만 미래가 막막하다는 분들을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나도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보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질 때도 있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회장님, 저라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넓은 세상을 동경했다. 세계를 마음껏 누비고 싶어 했을 정도로 진취적이었다. 실제로 항해사가 되어 바다를 누비며 더 큰 목표를 위해 정진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청년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바다를 매일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문했다. 그러다 하고 싶었던 일을 찾기 위해 항해사를 그만두었다.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다. 청년은 어떻게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사활을 걸었지만 어느 하나 잘 풀리는 일이 없었다. 창창할 줄 알았던 미래가 땅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청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막심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 나 역시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형편없어지는 마음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의 나열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자꾸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어떤 심정에서 비롯된 일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무수한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된다. 청년은 나에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백했지만 사실 그 청년이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고난, 상처,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상상하며 나아가야 한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인 건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그 청년의 사연을 들었을 당시 남미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실직과 폭동, 약탈이 자행되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내가 정말 힘든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나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이 많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보다 상황이 나쁜 사람이 많으니 그걸 거울 삼아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의 삶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이룬다.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려면 전반적인 생애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웰싱킹을 통해 왜 사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 아래에 나이대별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목적의식을 제안한다. 나이대별 삶의 목적의식. 10대는 학교 공부로 인생을 배워서 자립하는 법을 배운다. 20대는 직업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독립하며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쌓는다. 30대는 직업의 롤모델 또는 멘토에게 배워서 내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계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인생을 복리로 사는 준비 과정이다. 40대는 반드시 업계 최고가 되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부터는 봉사하는 기간이다. 내가 얻은 노하우를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인생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나 혼자서 쭉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벽에 가로막힌 사람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다리며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내가 가진 노하우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지금 웰싱킹이라는 책을 쓰는 것도 그 때문이다. 행복한 일상 속에 있더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고난을 이겨내려면 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특히 당신이 유일무이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당신부터 귀하게 여겨라. 삶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사람은 그때 죽는다. 내가 생강에서 한번 죽었듯이. 나는 그때의 동행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2020년 여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꿈 대표 켈리스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각 파워와 웰싱킹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응원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벤트를 진행했던 이유는 순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과 삶을 발전시킬 자기 개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뼈저린 좌절을 맛보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공유했다.
누군가는 이런 나를 보고 의아해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진 걸 나누고 공유해서 누군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믿는다. 각기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만큼 기적 같은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랬더니 많은 분께서 나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많은 사람이 나의 이런 선한 마음에 동참했을 때였다. 나는 그때 동행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힘이 넘쳤다.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들었던 나의 신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고 무엇보다 웰싱킹이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는 뜻을 담은 캘리스가 만들어졌다. 웰싱킹의 진정한 힘은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때 그게 달한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삶의 태도로 확고해질 때 비로소 잠긴 문을 열 권한을 쥐어준다. 당신이 웰싱킹을 체득하며 알게 될 가장 위대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본디 하나이며 우주의 에너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헌하는 순간 웰싱킹이 완성된다. 불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맛볼 진정한 부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사치와 향락의 세계에서 부를 과시하면 일시적으로 즐거울지 모르나 진정한 부를 맛보기는 어렵다. 나는 캘리스와 함께 온 우주의 좋은 기운을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캘리스는 세상을 이원화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고 부를 끌어당기는 웰싱커가 되기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든 흐를 수 있다. 당신과 내가 이 얇은 종이 위에 새겨진 활자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이 세상은 크고 넓다. 당신이 가질 재물도 충분하다. 다른 사람에게 꽉꽉 채워줘도 당신 몫은 반드시 남아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텅 빈 마음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채워주는 즉시 당신의 곳간에도 부와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당신을 위해 웰싱커 스피릿과 9가지 선언문을 준비했다. 이는 부를 갖추기 위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다. 킬리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단골 질문이 있다. 언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달리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큰 부를 이루었냐는 물음이다. 너무 자주 받는 질문이었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웰싱커 스피릿과 9가지 선언문을 정리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선 자신부터 성공한 다음 타인과 지구에 이로운 일을 하는 게 순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얕은 마음으로는 큰 부를 담을 수 없다. 나는 웰싱커 스피릿과 선언문을 마음에 새기며 사업을 구상했다. 타인을 사랑하며 내 이익만을 위해 지구의 환경을 해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 내가 언제부터 성공하기 시작했는지 반추해보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성공해서 멀어지는 것 같더니 우리를 생각하게 된 다음부터는 성공이 연이어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사람은 큰 성공에서 멀어진다. 반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절로 따른다. 웰싱커 스피릿과 9가지 선언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며 생각의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길 바란다. 당신의 마음은 호수와 같이 넓어질 것이고 당신은 풍요로운 부를 가진 웰싱커가 될 것이다. 이 조언이 당신의 부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웰싱커 스핏. 여러분은 곧 저 켈리이며 저는 곧 여러분입니다. 웰싱커는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웰싱커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웰싱커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웰싱커는 성장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웰싱커는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하고 꿈을 이루며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습니다. 웰싱커는 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행하는 진정한 미래의 리더입니다. 웰싱커 9가지 선언문. 1. 나 웰싱커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2. 나 웰싱커는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 나 웰싱커는 성장이 행복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4. 나 웰싱커는 끈기 있게 지속하는 힘을 계속 기를 것이며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5. 나 웰싱커는 매사에 긍정적이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혁신적으로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나 웰싱커는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7. 나 웰싱커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며 전 세계의 웰싱커를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8. 나 웰싱커는 사랑과 지구에 이로운 선한 꿈을 꿀 것입니다. 9. 나 웰싱커는 지구의 보존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환경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모든 선한 꿈을 반드시 이루며 살 것입니다.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위대한 성공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박애 정신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성공하기 전까지의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 전투를 치르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건 사치였다.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삶의 최대 목적이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지우고 보란듯이 성공해 불을 거머쥐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수록 성공은 멀어져만 갔다. 마치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나는 크게 실패한 후 2년 동안 마음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길인데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과가 이럴 것이라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많이 괴로웠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물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어? 너를 고용할 사람이 있기나 해? 질문에 질문을 더할수록 칠흑 같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곧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 질문이 바뀌었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타국에서 고생하는 나 같은 아시아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구를 보호하면서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나에서 너로 방향이 바뀐 질문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여생을 살겠다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다. 나만 생각했던 삶이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삶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생각이 달라지자 내 행동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면 솔선수범했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욕부터 튀어나왔다. 세상의 저주를 일삼고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버릇처럼 따졌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나를 볼 수 없었다. 나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 능히 해냈다. 유럽에 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돕는 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게 다시 살아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때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줌으로써 큰 행복을 얻는 유일한 일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게 되었다. 갖고자 할 때는 도망가던 성공과 행복이 주고자 하니 슬며시 다가와 더 많은 걸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만물 중에서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뭇가로 향하는 어린아이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측은지심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자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니 세이라는 CEO를 보고 공헌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포스 창업자인 그는 대만계 미국인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신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마존의 회사를 12억 달러에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신발 사업으로 아마존의 눈에 띄다니 정말 놀랍지 않는가?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간미 넘치는 경영 철학에 있었다. 토니 세이는 스스로를 행복 배달부라고 불렀다. 나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단순히 신발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하다니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존은 자포스의 사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토니 세이를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자포스가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어떤 고객이 자기 노모에게 선물하려고 신발을 주문했는데 슬프게도 신발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모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와 유산 정리 등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고객은 그 신발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신발을 주문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객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노모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다. 그래서 자포스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른 회사였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자포스 직원들은 바로 환불을 처리한 뒤 손편지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보내며 고객을 위로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몇 배의 복리로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자포스의 행복을 받은 그 고객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파했고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니 셰이는 수많은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토니 셰이는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행복을 배달한다는 그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직원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행복으로 생각하게 할 것,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을 포용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일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 아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웰싱킹의 마지막 힌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회사나 조직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경험했지만 관리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큰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구성원에게 공헌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쏙 뺀다면 쏙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헌으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세상은 서로 다른 객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의 각 기능이 이름도 모양도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듯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를 뿐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완수하고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두통이 오면 두 손이 머리를 받쳐주듯이 우주는 하나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부자가 되는 일도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많이 공헌하고 끊임없이 베풀길 바란다. 항상 어려웠던 당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줘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라.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다.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볼품없던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해낼 수 있다.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당신도 기꺼이 웰싱커가 되라. 다 읽었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이거 안 붙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은 찍었고요. 뭐래? 문제쌤 나오셨어.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차에서 내리셨구나. 사진 다시 찍어요. 다시 찍어요. 다시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좋네요. 저리 동네라 금방 왔어요. 이제 지금 출발하려고. 빨리 가. 차에서 내렸어요. 잘 다녀오세요. 잘 네,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세 가지 소원 그거는 신간이 사진 찍어가지고 뒤에 좀 그거 카페에 올려주세요. 이거 한 30페이지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이만큼 됐어. 오. 이거 읽고 변화된 사람 3가지 경험담을 쓴 내용이에요. 3분이서. 아. 네, 그래서 좀 긴 것 같아. 일단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사진 네, 찍어서 한번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열정신간님 그거 책거리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질문 있어요. 저 앞에 그 못 들었어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같이 생각나눔 했으면 좋겠다는 거 주제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좀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제가 게시글에 써놓으면 각자 거기서 제가 선정해가지고 안내글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여긴 뭐 알겠습니다. 주제가 많아서 할 게 그러니까 많아요. 주제가 주제 너무 많아요. 많고 아니면 아까 그 뭐지 그거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표. 수레바퀴 작아진다. 수레바퀴. 그거 해도 되겠더라. 그것도 괜찮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해서 그럼 내일 아침은 그러면 열정신간님의 책거리로 해서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지금 카페 보니까 5표, 6표 이래가지고 시크릿이 있던데 뭐 시크릿으로 그 다음 책 하면 되겠죠? 하고 그 다음 책 돈에 뭐 그거 뭐죠? 돈의 그렇게 속성. 바로 그냥 이어가면 될 그건 것 몇 표예요? 같아요. 돈의 속성은? 그것도 5표, 5표. 3표 차이. 내가 할 걸. 그럼 근데 투표 안 했어요? 동점 나올 텐데. 에이, 저는 고민했어. 골랐다 나도 골랐다 고민 많이 했어. 하셨는데. 그럼 같이 시크릿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 연결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그렇네. 차트 시크릿 사랑방. 네, 차트 사랑방으로 넘어왔습니다. 화면 켜주세요, 이제.